이 강은 이제 그 은행증권보험사의 역할과 상품 개론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뭐 중심적으로 갈 거냐면 은행증권보험이 무엇을 팔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적금의 실질금리 분석과 대출 상품의 종류 및 특징. 대출 상품 종류도 혹시 좀 다 대부분 담보대출, 뭐 전세자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뭐 부동산 대출. 뭐 사실 요거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그냥 요건 좀 빨리 넘어가면 결국 예적금에 대한 금리 혹시 좀 알고 계세요? 저는 대출의 유형이랑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위험도를 분류하고 금리 추이를 반영해서 상환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제일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 대출 쪽이에요. 이게 여신 쪽을 우리가 여신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신이 전문가잖아요. 돈을 내서 뭔가를 불린다라는 전문가지 대출에 대한 이거는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대출이 없는 고객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보고 고민을 들어주고 그거는 이건 제가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렵진 않아요. 고객 케이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학습하셔도 돼요. 이거를 미리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여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신은 사실 너보다 조금 아는 정도야 사실 이거거든요. 아니 대출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되긴 하는데 비추해드려요. 그렇게 대출 쪽 영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 구조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대출은 그리고 어차피 1금융 아니면 이제 3금융 빠지는 거거든요. 3금융 빠지는 건데 물론 대출 상담사라는 직업도 되게 귀하고 되게 매력 있는 직업이고 경업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KB 통해서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대출 연계해서 진행해봤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이 커버리지를 이렇게까지 폭넓게 가져가기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대출에 대한 어떤 여신에 대한 이거는 저도 사업 모델을 확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노하우 공유 이 부분 좀 어렵다. 네. 그래서 대출 같은 경우는 저도 고객에 상담하다 보면 그냥 고객 건 바이 건 케이스에 맞춰서 고객이 궁금한 건 뭘 해드리지만 궁금하지 않을 때는 제가 먼저 나서서 이 대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해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대화를 듣다 보면 조금 간혹 어떤 고객님들은 너무 심할 정도로 무지한 대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특히 뭐 리볼빙을 한다든지 소비의 통제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은 결국 대출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앞서는 소비부터 다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통제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강하게 나갈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가냐면 그냥 신용카드부터 다 잘라버려야 돼요. 고객이랑 상담하다 보면 진짜 답 안 나오는 고객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오늘 한 시간을 봤는데 이분 진짜 답 안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한 시간을 버리고 할까? 아니야. 그냥 한 시간 이미 알차게 보내보자. 되면 고객이랑 상담하는 거죠. 해서 소비 통제부터 만드는 것부터 이제 상담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절대 보험계약 안 나와요. 거기서는 안 나와요. 소비 통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부터 잘라버려요. 신용카드 통제 진짜 어려워요. 다 체크카드로 바꿔버려요. 내가 지금 체크카드 만들어, CMA가 체크카드도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오니까 체크카드 만들어서 신용카드 잘라서 소비 통제부터 하다 보면 점점 소비가 줄다 보면 이 사람이 1년, 2년 지났을 때 이제 조금 이제 회복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먼 미래 계약이 나오긴 하는데 당장 보험 상품이나 뭐 이런 게 수익률은 안 나오지만 이 고객은 나의 팬이 되는 거죠. 내 팬. 팬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나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을 만나서 왔는데 이왕이면 한 시간을 또 재능 기부 남들한테도 하는데 내가 만난 고객한테 한다 생각하고 그냥 하다 보면 또 좋은 일이 이렇게 기운이 모이겠지만 상담으로 하지만 속상하긴 하죠. 내가 돈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런 대출 같은 경우를 하다 보면 이제 고객님들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 본들은 뭔가 또 수익구나 1년, 2년, 3년 이후가 또 될 수도 있죠.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용카드 끊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누가 권유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쉽지가 않아요. 배민부터 그만 시켜 먹으세요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어떤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재무에 대한. CFO 입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CFO는 다른 팀에 예산 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비부터 통제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대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면 좋다. 그냥 안 움직여. 자, 주식, 채권, ETF, 금융투자 상품의 구조와 판매 수수료, 누적자산 판매 보수로 완성하는 평생적인 안정적인 고수동 모델. 5년 미만에는 돈이 안 돼요. 근데 5년 동안 매일매일 해서 만나는 고객마다 계좌에 담기 시작하면 반드시 돈이 돼요. 이제 평잔액이 100억 정도 되면 월에 한 200억 정도가 200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어렵죠, 100억. 근데 10억 먼저 모으는 거예요. 한 20만 원 정도 나오면 한 달에 20만 원씩 안정적으로 깔리는 것도 어디냐는 거죠. 왜냐면 평생 깔리잖아요. 그래서 10억 모으는 것부터 목표 삼는 거예요. 10억 모으는 게 어렵다? 2억부터 모으자. 그러면 내 평자는 2억부터 모아보자. 사실 2억도 모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공력화가 난다는 거죠. 고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핵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는 뭐 공모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해외펀드 등 공모펀드, 그리고 CMA, IP형이든 MM, 어차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CMA, 단기자금, 이게 파킹 통장이죠. 돈만 넣어도 2.5% 나오니까 파킹 통장부터 먼저 가져오는 거죠. 사실 이것까지는 하지 않았겠지만 리츠 같은 뭐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것도 뭐 펀드로 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실 리츠도 수익이 안 날 수 있긴 하지만 나는 상품도 있으니까 리츠라고 해서 펀드 자체가 특정 건물에 매입하는 거. 그 펀드가 이제 건물들이 리츠로 된 게 많거든요. 이거 펀드상 공부해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전략적 계좌 상품은 뭐냐면 연금저축펀드. 혹시 가끔 고객 중에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있어요. 네, 연금 보험으로. 근데 그게 깨지 말고 펀드로 그냥 이관되거든요. 그냥 이 계좌가 옮겨져요. 고객 손해 없이. 근데 연금저축보험을 판매하자는 이유는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서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래요. 연금저축보험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종신형 지급하는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의 순기능 자체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게 매력적인 거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게 매력이 없다 보니까 사실 약간 애매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가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거의 수수료 때문에 가입한 거예요. 누군가의 수수료의 목적으로. 거기 가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로 옮겨오시면 사비만큼을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라고 하죠. 이전하는 작업하면 내 계좌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나 이제 퇴직연금 DC, IRP 요 계좌들 이제 가져오는 거죠. 이런 계좌들 쭉 가져와가지고 뭐 ELS를 가입하든 DLS 가입하든 이런 것도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는데 원금 보장형 상품만 저희는 취급이 가능해요. 투건이는 비보장형 안 돼. 취급 자체가. 그리고 증권사를 할 때 제가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꼭 항상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모펀드에서 이 계좌 안에도 펀드가 가는데 주식형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주식형 자체가 사실 되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원금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상품들은 다 반드시 원금 보장형 상품만 좀 가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ELS나 DS를 가입해서 좀 굉장히 손해를 본 고객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모펀드는 너무 일반적인 펀드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뭐 신형 마라톤 펀드 이런 거거든요. 미래에셋 타이거 펀드. 되게 오래된 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펀드 자체는 그냥 주식 투자하는 개념이니까 그 투건인 수익 모델을 보시면 이게 배분 방식, 고객이 지불하는 총 보수 중에서 구조가 이거예요. 거의 3대7 구조예요. 근데 초반에는 6대4 구조도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평전액이 작으신 분들은. 판매 보수라고 해서 고객이 내는 거에서 6이나 7 정도를 투건인한테 줘요. 모집자니까. 영업 판매 수수료처럼. 그러니까 보험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고 보험과 증권사는 보험 대리점이랑 증권사랑 딱 놓고 보시면 상품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설계사 자격증 위촉해서 하는 거나 투건이 위촉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인데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구조를 보냐면 한 달에 20만 원짜리 연금을 판매했어요. 그럼 15년 납을 했어요. 그리고 고객이 뭐 50세, 60세부터 연금 수령을 해요. 그럼 고객이 80세까지 연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요때까지 연금 수수료랑 요때까지 연금 펀드로 했던 수수료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연금보험이 이거래 높아서 그래요. 근데 연금 펀드로 하시면 50세, 60세, 70세에도 나는 매달 받는다니까요. 이 고객이 80세가 돼도 나는 매달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 고객이 가입한 그 누적 판매 내 평잔액이라고 평잔액에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나와요. 매달 매달 매년 매년이.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연금 보험을 가입하든 연금 펀드를 가입하든 고객 생애 기준 LTV 그러니까 고객 생일 평생 기준 내서 결국 나한테 들어온 돈은 보험이나 펀드나 사실은 똑같은데 펀드는 되게 먼 미래까지 들어와야지 합산인 거고 연금은 이제 이거래 굉장히 많이 준다. 그러니까 캐시플로 면에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거지만 당장에 그냥 돈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수수료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증보험을 끊어서 땡겨온 거니까 수수료를. 그래서 배분 판매 보수도 딱 한 번 발생하는데 펀드 중에서 선취가 발생 안 되는 상품은 이것도 발생 안 해요. 그리고 선취 발생 안 하는 펀드들도 사실 많아요. 굳이 그 판매 보수가 작아서 결국은 판매 보수,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로 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판매 보수로 먹으면 돼요. 유지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연간 보수. 기간 제한 없이 평생 유지된다는 점.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 자산이 10억, 50억, 100억으로 늘어날수록 신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계속 늘어나요. 고객은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이 늘어나고 점점 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증권사 상품에 대한 수수료 구조도 한 5년 정도 이유가 되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걸로 한 달에 1, 20만 원이라도 나오면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수수료도 매기면 고객을 처음에 접해서 다가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이런 관계성 면에서 좀 확실히 다양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은행 계좌에서 지출 소비 목적으로 CMA를 무조건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서 내가 보험이 유지가 돼야 될지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유지가 될지 알지 보여요. 내가 그냥 들어가서 내 계좌, 내 것 투건인 전산 들어가서 그냥 보면 돼요. 보면 보여요, 거기서. 보이고. 그래서, 네. 잠금로또. 그래서 월급 통장에서 지출, 소비 금액만큼을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놓고 여기까지서 제일 귀찮은 게 여기서 뭐냐면 고객님이 이 소비 통장에서 매달 나가는 소비, 카드 결제, 뭐 공과금, 뭐 이거 한번 싹 옮기긴 해야 돼. 왜냐면 대부분 고객님들이 이걸 안 하거든. 만드는데 여기서 소비 통장에서 뭐 자동이체 나가는 자동이체 계좌를 한번 바꿔야죠. 카드사에 전화해서 이자명 바꾸고 공과금 제외 바꾸고.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이 증권사 앱을 들어가서 이체도 여기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좀 귀찮을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고객님이 이걸 안 하면 그만큼 안 끌려온 것도 있어요. 거기부터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네. 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고객님이 그것까지는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은행 통장은 그대로 쓰되 여기서 자동이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메인 통장은 은행의 편리성을 증권사가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뭐 통장 거래라든지 아무튼 은행의 어떤 장점들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져오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은행에서 매달 이만큼을 이 CMA 자동이체 하세요. 요만큼을 자동이체 이거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축이든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여기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른 회사에 보험 가입한 것도 보여요. 여기 통장에 들어가서 보면. 뭐야? 내가 모르는 갑자기 뭔가 보험이 생긴 것 같잖아요. 통장액이 다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동성과 안정성 중심으로 3버킷 바구니 3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통장과 소비하는 통장을 만들다가 계속적으로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 짜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고객의 재무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이제 관리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이게 옆으로 다가가는 거죠. 다른 거죠.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CM부터 건드려 오기 시작하는 거고, 소비와 지출을 통제부터 건드려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이렇게 1년, 2년 정도 하시다 보면 설계사님들이 뭐가 생기냐면 이게 되게 능숙하게 고객을 뭐라고 해야 되지? 멘토가 되기 시작해요. 나중 되면. 관리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특히 좀 어리신 고객분들 만나면 멘토로서 이게 잘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PT샵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운동 잘하는 남자들은 더 PT 돈 내고 받아요. 더. 운동할 때 PT가 도와주는 걸 좋은 게 아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흐름 알면 누군가 옆에서 시작을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PT랑도 비슷한 R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후에 목적 자금과 장기 생존 리스크를 고객이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못해요. 저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5년 이후에 목적 자금 못해요. 그래서 그 5년 후의 목적 자금에 대해서는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단기적인 목표나 수익률에 매몰되지 말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도 안정적으로 담보하는 중장기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이것만 딱 하면 이게 밑둥이 없이 그냥 생뚱맞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작업이랑 연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뒤에 목표 작업, 2년 뒤에 목표, 3년 뒤에 4년 하다 보니까 5년도 나오고 10년도 나오고 15년, 20년 나오다 보니까 노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자금부터 쭉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운영을 같이 하는 거죠. 중장기 목적 자금이랑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을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단기부터 설정하는 거예요. 단기의 목적 자금은 소비를 기반하잖아요. 왜냐면 그 소비를 막을 수는 없어요. 나는 꼭 3년 있다 뭘 소비해야 돼. 근데 설득은 한번 해야죠. 꼭 이거를 쓰셔야 될 건가요? 아,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모았다가 3년 후에 쓸지 말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모으긴 해줘야죠. 나는 뭐 해외여행 가고 싶어. 그런 것도 있고 뭐 고객이 니즈는 많을 거예요. 소비를 목적으로 3년 이내에 단기 목적 자금 설정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3년 내에는 수익률을 못 만들어내줘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줘요? 3년 내에는 파킹 통장 2.5%나 맥스 3% 수익률이면 훌륭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주식을 하는 분들이든 코인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룸을 만들어줘야죠. 그래,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거는 협의하에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하고 요 정도까지는 또 갖고 놀아. 이거는 네 재산에서 일부는 그래 주식하고 코인은 해도 돼. 해도 돼. 뭐 정성 카지노를 가던 협의해야죠, 거기는. 그 선에서는 가지고 노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그거 갖고 주식하겠죠. 열심히 하고 더 필요해. 총알 넣고 뭐 하겠죠. 그런 것마저도 대화를 나눠야죠. 그런 것마저도 대화 나누고 그래서 고객이 단기자금 운용, 그러니까 자금 운용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단순히 보험 판매가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상품 보장성 보험.
위험, 저축성. 여기에는 이제 설계사님도 계시고 설계사님 아닌 분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도가 다를 수 있어서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결국은 설계사 활동하시는 분도 뭘 모르고 계시냐면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미시적으로 말고 거시적으로 보시면 AI가 발달하면서 저희도 AI 기업이지만 AI가 뭘 해주냐면 엄청나게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게 약품 쪽이나 건강 쪽에 헬스 쪽에 엄청나게 시간 단축을 해줘요, 지금. 그래서 평균 수명 지금 엄청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AI 쪽을 잘하려는 쪽은 이제 약 쪽이야. 약 쪽이 이거 데이터를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 그리고 질병을 정복하기 시작한다. 의료비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다 돈은 내야 돼요. 공짜로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이쪽에서 계속 나오고 사람이 계속 왜 점점 건강해지는 건데 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 보시면 뭐 70대, 80대 되게 노인이셨거든요. 쉽지 않은데 지금 7, 80대 정정하세요. 우리가 7, 80대? 내 아이들이 7, 80대? 진짜 아니죠. 그때는 작년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7, 80대가. 일찍 죽는 것도 사고죠. 건강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리고 사고도 잘 안 나요, 요즘. 요즘 엄청나게 사람 죽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초고령화 사회가 오다 보니까 고객도 알아요. 고객도 알아요. 근데 돈이 없고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당장 힘드니까. 그래서 보험은 이제 점점 고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려고 니즈가 생길 거예요. 담보만 하더라도 고혈압 담보, 당뇨 담보도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담보가 없었잖아요. 고혈압, 당뇨에는 담보가 없는데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도 나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전체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담보도 보이던데 진짜 기억 안 난다. 이 담보 보면서 한번 검색해봐야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데이터를 담보들을 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담보가 하나 들었거든요.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안전망으로서 보장성 보험은 이제 권유를 넘어서서 고객이 스스로 가입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산업의 잠재력이랑 미래 가치는 더욱 독보적이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 시장이 사실은 괜찮은 시장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뭐 치매 간병. 치매 간병은 사실은 조금만 고객한테 대화를 나누면 하고 싶은데 비싸네. 이 얘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그래서 만든 컨셉이 완납을 하셔가지고 보험금 발생 사유가 안 나오면 납입한 원금 적금이자 쳐서 돌려드릴게요가 나왔잖아요. 그냥 그게 적금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한테 나중에 미리 간병비 들 바에는 지금 한 달에 2, 30만 원씩 적금 든다 생각하다가 내 부모님이 치매 간병 되면 내가 괴로울 것 같으니까 미리 하다가 무슨 일 없으면 그거 나한테 돌려준다고 하네? 라는 식의 컨셉인 거잖아요. 그런 요율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치매 간병 보험도 컨셉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리저너블하게 합리적인 상품인 거예요. 나쁘지 않다.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꺼내기 위해서 앞선에서 단기부터 현금 흐름부터 나오다 보니까 위험 관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단기 상품이나 현금 흐름 관리하다 보면 보험 속왜 나오다 보면 내가 열심히 이 사람의 재무적인 상황과 비재무적인 상황 고려가지고 단기도 짜고 막 했어 뭐 했더니 잠깐만 이 사람 보험 안 해놨다가 이거 갑자기 병원비 깨지는 순간 이 포트폴리오는 와장창 무너진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러면 잠깐 고객님 이거 보험 안 해놨다가 이거 나중에 3년 5년 다 무의미해진다. 연금도 무의미해진다 사실. 싹 다 의료비 갖다 써야 되는 게 너무 리스크한데 최소한의 안전망 정도는 해놓자. 진단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수술비랑 치료비 정도만 해놓자. 제발 이 정도 최소한으로만 좀 해놓자.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보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장은 점점 사실 가치가 상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담을 하고 은퇴 설계를 상담하시고 투자 상담을 하고 나서는 보험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 꺼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대화해 보시죠. 우리 한번 이 대화는 나눠봅시다. 오늘은 이 대화 좀 나누려고 왔어요. 네, 한번 나눠봐요. 그럼 보험 얘기 한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입된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도 일어나거나. 근데 더 쉬운 거는 이제 저는 이제 120세 수명시대를 계속 강조하거든요. 저도 딸한테 이제 내 딸은 120세까지 살 것 같은데라는 기대치도 있고. 근데 제 딸은 저도 외동아들이고 딸은 외동딸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재산도 물려받고 제 물려받잖아요. 이미 재산이 좀 있어요. 이미 이 아이가 부럽죠. 저도 얘한테 항상 얘기해요. 난 네가 부럽다. 왜요? 내가 네 아빠여서.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 이렇게 농담하는데 근데 이제 120세까지 살 것 같은 거죠. 근데 돈이 있으면 이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시까지 돈이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연금이 86세 이상 살면 되게 나이 수령금액이 나와요.
고객이 86세 이상 살겠다는 확신 있는 고객을 만나면 가입이 되게 쉬워요. 근데 나는 86세 이전에 죽을 것 같아 라는 고객을 만나면 그렇게 연금 팔기가 어려워요. 그냥 실제로 연금 86세 이전에 죽으면 그냥 낸돈 돌려받는 개념이 맞아요. 낸돈 돌려받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대체가 많아요. 연금 대신. 근데 86세 이상 산다라고 계산해보면 결국 금융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낸 돈과 받는 돈의 기대 가치가 있잖아요. 금융상품은 낸 돈과 받는 돈 딱 비교해보면 되는데 딱 이거 보시면 돼요. 39세인가 40세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좀 나이는 오차가 있었어요. 여성 기준. 안보험 1억 받는 거랑 연금 1억 받는 거랑 납입보험료 똑같아요. 설계해보시면 딱 나와요. 30대 후반의 여성 기준일 거예요. 안보험 진단금 1억 받는 거. 물론 보험사마다 다르고 연금 다는데 겐또로 대략. 안보험을 1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 연금을 1억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여기에 숨은 숫자는 연금 수령액은 100세까지 기준 가정시, 100세 수령까지 가정시. 연금은 그냥 1억 가정시. 그럼 보험료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1억 나와. 그리고 연금도 1억이 나와. 종신, 안보험도 1억이 나와요. 근데 낸 돈도 똑같아. 근데 안보험 발생 확률은? 연금보험 발생 확률은? 연금보험 발생 확률이 몇 프로예요? 암은요? 암보험금 발생 확률. 암 발생 확률이고. 그 뭐지? 유사암, 소외감까지 포함한 거고. 일반암 기준은. 그리고 보험금으로는. 아무튼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상품이 비율을 하면 사실 보험금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은 암진단금 아니에요? 확률이 가장 높은데? 가장 확률이 높잖아요. 보험료도 비싸고. 근데 연금보험은 쟤는 확률이 100%인데 확률이 100%잖아요. 그러니까 낸 돈보다 무조건 많이 받는 확률이 100%잖아요. 그래서 연금보험이라는 것도 본질이 사실 그 연금보험은 심지어 증권사 연금이랑 비교했을 때 외력적이라는 걸 고객이 느낀다니까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포트폴리오도 증권사 펀드의 그 주식 비중이나 뭐 이게 기초자산이나 보험사의 자녀가 떴잖아요. 네? 멘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고객님한테 상담할 때도 물론 이런 멘트 때문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멘트 때문에 가입하는 고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멘트 하나에 뭐 이런 키워드 뭐 멘트 던진다고 해서 누가 가입 안 그래요. 이게 절대 안 그래요. 구조를 짜서 와야 돼요. 앞에서부터 현금 흐름부터 짜서 다 와서 이 돈을 마련해놓고 이 돈을 이렇게 하시면 돼 끌어와야 되지 멘트 하나에 가입하진 않아요. 멘트는 사실 RP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판매자의 만족이에요. 이왕이면 좀 세련되게 팔고 싶으니까 세련되게 고객을 상담하고 싶으니까 근데 투박하게 해도 현금으로 잘 짜서 오면 일어나요. 그래서 사망 시까지 끊기지 않는 종신연금은 경제적인 안전망이고 연금보험은 이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인데 지금 현재 다이렉트 보험 시장이 상품이 거의 없는 건 아시죠? 이게 사람 설계사를 위협한다? 아니에요. 다이렉트 보험 가서 보시면 암보험도 다이렉트 보험 보시면 약간 보시면 너무 별로예요. 암 다이렉트 보험들은. 그리고 진짜 그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고객이 있을까? 다이렉트 보험 가서? 없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 담보들면서. 근데 다이렉트 보험 쪽에서 고객의 자발적 가입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 상품이 연금보험이에요. 연금은 고객이 다이렉트로 스스로 가입해요. 그냥 돈 돌려준다고 하니까. 가입한 홈페이지 보면 막대 그래프. 얼마 내면 얼마 받아? 잘 모르겠다. 그냥 가입하지 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연금 시장은 독보적이어서 연금 시장을 반드시 잡긴 하셔야 돼요. 변액보험을 활용한 연금 상품, 변액보험이 연금 상품을 활용한 장기 자산 배분의 전략. 고객에게 평생 소득과 절세를 설계하라. 평생 소득이란 게 뭐냐면 만약에 뭐 아까 그 멘트 좋아요 그랬는데 그 뭐지?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지영님. 제가 30년 이후에 지영님 잠깐 뵙고 왔는데 지금 지영님한테 꼭 전해달래요. 돈 좀 보내라 쌍용. 요거 이제 고윤정 님이 나온 의사생활인가? 거기에서 이제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RP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고윤정 님이라고 한 아리따운 배우가 의사인데 저는 잘 모르니까 여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오셨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좀 찍고 나오신 거야. 너무 몸이 아픈 거야. 근데 너무 자상한 이 남편이 너무 고생했어. 수술실 나오자마자 고생했어. 우리 빨리 이제 둘째 준비하자. 한 거니까 그 여자분이 수술 마치다가 말도 못해서 말도 못하는데 고현중 불러서 얘기했더니 그 고현중 님이 남편분한테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환되면서 쌍욕을 막 받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빵 터졌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연금이 꼭 좀 강하게 칠까 하다가 욕은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욕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기분이 안 좋게 욕을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30년, 40년, 50년 이후에 고객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돈 좀 보내래요, 이 시장놈아. 뭐 이렇게 하면 고객분들이 미소를 짓긴 하세요. 근데 그게 연금이 심플해요. 미래에 나한테 돈 보내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미래에 너한테 보내는 건데 20만 원 그렇게 보내기 싫니? 이런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세일즈적인 화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딱 하기에는 그래도 도움 확실히 되기는 해요.
근데 그 20만 원이라는 자금조차도 앞단에서 소비랑 지출 통제하면서 끌어왔을 때 이게 딱 먹히는 거지. 이런 거 없이 던지면 뭐 계약은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연금 상품을 활용해서는 장수 리스크를 수익으로 바꿔야 돼요. 고객이 오래 살 거라는 확신만 든다라고 하면 적립금 소진 이후에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오래 사는 위험 대비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위험.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고? 위험하죠. 돈이 필요한데. 사람이 숨 쉬면 다 돈인데. 오래 사는 위험. 경험생명법 매년 올리잖아요. 매년 올려요. 매년 올리기 때문에, 조기 가입을 해야 돼요. 0세부터 A를. 그래서 고객님을 피보험자로 하지 마시고 자녀로 피보험자로 계약자는 본인으로. 2세, 3세, 80대 이상은 가입이 안 되지 않나요? 왜 안 돼요? 계약자로 손녀딸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 얼마나 좋아요. 자녀한테 그 자녀가 할아버지가 연금 들어준 거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들어준 연금 수령할 텐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수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수익 에 대한 가치를 평생소득으로 전환하는 게 고객은 평생소득을 만들어주는 거죠. 적든 많든. 글로벌 자산 성장이랑 압도적인 절세 혜택의 시너지. 요즘 연금보험들 포트폴리오 보면 거의 다 S&P 500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S&P. S&P 500이 뭐예요? 나스닥은 또 다른 건데 S&P 500 중에서 100개만 골라낸 거. 나스닥은 약간 테크 회사 위주, 기술주 위주. S&P는 월마트, 코카콜라부터 그냥 모든 S&P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을 뽑았더니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이랑 거의 겹치긴 해요. 물론 삼성전자나 위고비 만든 유럽 회사나 루이비통 이런 몇몇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S&P 500이라는 건 미국 기업이고 또 요즘 미국 기업을 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쩔 수 없죠. 이제 미국 분들께서 이제 좀 말 안 들으시면 전쟁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갑자기 관세 때리시고 뭐 이런 거죠. 뭐 50% 관세 더 내. 너네 원래 안 그랬잖아. 너네 원래 큰형님 역할 했잖아. 그래?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지? 난 몰라. 그냥 50%더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싸울 건데요. 괜히 이거 싸웠다가 더 50%가 작았구나? 그래요, 1000%, 뭐 10,000%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사실 다 만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투자가도 보면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거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미국 투자를 많이 하는데 결국 투자가 이게 뭔데 연금도 이쪽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럼 S&P 500 가장 투자하기 쉬운 게 ETF예요. ETF인데 미국 S&P 500 ETF 투자를 해보셨나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양도소득 22% 그거는 알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다른 복잡한 세금은 몰라요. 근데 금융상품을 통한 세금은 알아야죠. 내가 증권사 상품 권해줄 건데. 근데 이거 22% 내는 건 알고 투자하세요. 증권사 코드로 ETF를 가입하겠죠? 또는 S&P 500에 들어간 공모펀드를 가입하겠죠? 그럼 공모 안에서는 22% 녹아 있겠죠? 아무튼 S&P 500은 22%의 양도소득세는 낸다. 근데 연금보험에서는 안 내잖아.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도 권유할 맛이 나는 거죠, 이게. 이왕이면 이거 연금보험 쪽으로 가입하세요. 물론 RS 계좌의 연펀드에서도 안 내죠. 근데 RS 계좌는 못 꺼내잖아요, 얘는. 못 꺼내는데 연금보험은 꺼낼 수 있잖아요. 중도인치 기능이 있어버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연금보험의 장점 자체가 뭐냐면 22%의 세금 절세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 리스크까지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상품은 세무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근데 그 세무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금융상품 관련된 세금만 다뤄도 돼요. 금융상품 관련된 배당 소득세, 이자 소득세, 양도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뭐 네 가지 정도만 사실 다룰 줄 알아도 돼요. 어렵지 않거든요. 상품별로 세금 얼마 냅니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상품은 어떤 세금 얼마 내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증권사 상품을 팔려면 당연히 고객한테 세금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은 다 비과세네. 심플해지는 거예요. 고객의 재무제표 목표를 달성을 위한 보험 상품의 활용. 그래서 보험은 단순히 가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통제 수단으로서의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소득 중단이나 고액 의료비 같은 리스크 같은 거를 제거를 하는 거죠. 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고객의 소중한 재무 목표 자금을 끝까지 보호하는 리스크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규칙적인 적립과 관리를 통해서 목적 자금을 형성을 하는 거죠. 연금 및 저축성 보험은 은퇴나 자녀, 교육 자금 등 장기적인 목적 자금인 거죠. 매달 현금 흐름 내에서 가용 범위를 확정하고 규칙적으로 내 돈을 모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이름 피보험자로의 어떤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FF를 통해서 정교한 목표 확정이랑 치명적인 리스크 우선 보장,
자, 상담 시에 FF 문진이라고 하죠. 해서 목표 금액, 시점, 우선순위. 결국 이거는 조금 더 시각화를 해드리면 그냥 목표와 기간을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골라주는 건데 5년 이후에 어떤 목표가 생기거나 10년 이후에 목표가 생기면 보험사의 상품이 너무 최적화되어 있긴 해요. 10년에는 이걸 하고 싶어요라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합리적이에요. 증권사로 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많거든요. 세금적인 문제도 있고 그냥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CFO를 해야 된다는 거는 먼 미래.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득 중단이나 중증 질환 같은 치명적인 사건에 대한 리스크 해치도 필요하죠. 치명적인 사건은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또 치명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같은 거 보시면 치명적인 담보일수록 보험료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뇌혈관 되게 비싸지만 뇌출중 이런 뇌 쪽은 비싸지니까 그럼 이제 이런 치명적인 거부터 저렴하게 보험료로 해칭을 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보장 범위가 넓은 것까지 가져가거나 회사마다 취향은 다르겠죠. 에버리지하게 다 펼쳐놓고 쭉 가입을 시키거나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보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따로 코멘트를 하진 않겠습니다.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한 발전에 따른 소비자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지난주 시간에 말씀했던 거랑 이제 사실 동일하죠. 이거는 수요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이 반면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 설계사님의 소득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로우 퀄리티한 시장이 점점 생기는데 반대로 설계사님 소득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자꾸 생겨서 그래요, 고객분들이. 보장성 보험만 팔아도 먹고 사는데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또 수수료도 많이 주고 이러니까. 그래서 점점 폭한 증가가 일어나서 근데 이제 단수당 상품금융가 아니라 리스크 데이터, 의료비나 가족력 지급 데이터 기반으로 아까 플링크에 보시면 의료비 담보 해서 보잖아요. 상담할 때 그걸 아예 보여줘 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나는 고객님의 병력 데이터를 처방 조제 정보까지도 보고 고지할게요. 그러면 고객님이 이런 것까지 고지해서 보험 잘 안 되면 어떡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보험금 지급할 때 저거 해가지고 부지급 사유 때리고 해지시켜버린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근데 보험사한테 욕하지만 아니 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게 맞았거든요. 약관상에는. 설계사인 나는 그런 것까지 보고 꼼꼼하게 고지할 거예요. 부터가 고객은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정보를 봅니다. 이거 보고 고지할게요. 이거 보고 청구 관리해 드릴게요. 부터도 못 외우지 마. 못 외워도 이제 보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신뢰가 구축하는 거니까 이런 것 자체도 사실 영업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데이터를 같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소개 확보라든지.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질병이나 의료비, 소득 중단, 간병 이 네 가지 축이 좀 분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질병, 의료비, 소득 중단, 간병 네 가지 축으로 분해가 좀 필요하죠. 담보들도 사실 이 담보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갱신하고 나면 보험료 상승 추정치나 보장 공백, 면책 감액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고지해서 차별화된 데이터 주는 거 좋죠. 특히 면책이나 감액 기간 관리는 사실 이건 기본 필수잖아요. 귀찮긴 하지만 또 필수기 때문에 하면 좋다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부담에 따라서 보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보험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똑같은 말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 연금 상품 수령자 출연. 이거는 뭐냐면 연금 상품에 대한 연금 보험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 연금 보험이 우리나라에 언제 나왔죠? 우리나라 연금 보험 출연이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출시됐어요. 개인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그럼 그때 가입한 사람이 수령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연금보험의 니즈는 사망 시까지 매력이 있는데 실제로 AT라는 거를 들어보시면 있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설계사랑 대화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미국에 있는 설계사님 중에서 되게 오래된 70세, 80세 설계사님들이 계세요. 미국인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에 4, 50년 했겠죠. 근데 자기 고객들 중에서 연금 수령의 고객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뭘 느꼈냐면 되게 매력적이다. 그리고 그분들은 자기 손녀든 자식들한테 연금 가입하라 그래요. 사망시까지 돈이 나오는 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연금 상품이 나오지 않았고 장기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혜택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이 하긴 시작은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연금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움. 요즘 연금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인출 전략. 가입을 하고 나서 연금 수령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인출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3.75%로 저금리 약간 대출이 연금으로 모아두는데 3.7%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는 돈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3.7% 이자? 굉장히 저리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활용해서 그럼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거에 재투자 가능한 거죠.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라고 해서 이제 ABS라고 하던데 ABS 자산 유동화가 가능한 거죠. 돈 많으신 분들은 아파트 살 때 누가 자기 돈 100%로 사요. 대출 껴안고 사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에서 계속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연금은 가입이 돼서 연금이 아니라 중간에 인출 전략이 필요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는 대출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고객님이. 대출 활용해가지고 없는 돈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리스크는 있죠. 주식 같은 거 위험하니까 부동산이나 금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이대 플랜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이. 미래형 전문가의 역할, 일밸런싱과 지속 가능한 관리.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판매로 넘어서서 이랑 재무 설계 실행 정석을 해야 된다. 결국 요지가 똑같습니다. 현금흐름 설계랑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재무 설계 7단계라고 해서 이제 내일 수업 이어질 건데 부동산 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 설계랑 이제 시스템 중요하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 통장 설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7가지의 재무 설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7가지 재무 설계 안에 보험 설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기적인 리밸런싱 되게 중요해요. 한 번 상담하고 3개월 있다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시죠. 근데 그냥 비재무적인 상담도 하는 거죠. 상담이라고 좀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그냥 뭐 고객이랑 하는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래 그렇구나 뭐 이대로 유지하시죠. 변화가 있냐? 그럼 터치하고 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뭐 다음에는 누구 좀 소개 좀 해달라 이런 리밸런싱에 대한 대화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고객에 대한 어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자산 설정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한 고객 관리. 이거가 다시 저희가 추구하는 거죠. 예전에는 설계사님이 정말 다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에 의존해서 다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산업에서는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근데 왜 보험 설계사 산업에서 안 일어나느냐? 있어요. 이거 되게 스마트하신 분들은 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잘 하시는 거가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도와드릴 거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드릴 거예요. 이 링크를 보시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요거는 너무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결국 휴먼 터치가 제일 중요해요. 고객은 휴먼 터치. 휴먼 터치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도 도입하고 AI도 쓰는 거고 내가 이 영업에 대해서 이제 고객을 이제 생일이나 갱신 이런 것도 이제 저희 플랫폼에서는 다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알림을 드리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49분이어서 마무리 졌는데 다음 강의 한번 여기 알려드릴게요. 내일은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 재무 설계, 은퇴 설계, 부동산 설계, 투자 설계, 세금 설계, 위험 관리 설계, 보험 설계, 상속 설계, 은퇴 설계사, 부동산 설계사, 보험 설계사는 이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사실. 상속 설계사, 재무 설계사계로 이 AFK에 있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이걸 통한 영어 실무를 제가 가르쳐 줄 건데 재무설계 개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 전체 지도, 그러니까 재무설계 전체적인 지도랑 상담 기본 프레임에 대한 영업 실무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상품 단위가 아니라 인생 설계 단위로 바라보는 이제 기준이 세워지는 건데 좀 멋지게 좀 글을 적긴 했어요. 근데 영업 실무 가르쳐 드릴 거고 은퇴 설계는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가장 늦게 깨닫지만 후회하게 되는 이제 노후 부족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연금 제한에 대한 이 당위적을 세일즈 IP 화법이 아니에요. 정말 숫자 기반으로. 부동산 설계는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딱 필요한 것들만 영업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부동산 설계에 대해서 부동산을 투자나 거주나 상속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좀 진짜 파트너가 되게끔 그리고 부동산 설계는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하는 거지 앞에서 답을 내리는 설계 부동산은 절대 앞에서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전문가인 저도 무조건 확인해 볼게요 하는 거예요. 부동산 설계는 현장에서 바로 답이 안 나와요.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 전문가들 막 보잖아요. 사기꾼인 거예요, 그거 같이. 부동산은 정답도 몰라요. 주식보다 더 어렵고 환율만큼 어려워요.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그리고 투자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저축과 투자, 수익 위험, 상품과 포트폴리오 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고객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라 투자 설계는 그러니까 증권사의 실제 직원과 이제 설계사님의 투건인과는 좀 달라요. 제가 선을 계속 그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투건인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증권사 상품을 포트폴리오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되게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키기 위한 상품 증권사 포트폴리오 가는 거고 왜 이 경험을 했냐면 그냥 제 경험이었어요. 제 경험이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수익률 내주는 포트폴리오 줬더니 고객분들은 절대 공허하지 않더라. 근데 손해가 나는 포트폴리오 가버렸더니 와 그렇게 나를 쥐잡듯이 쥐어잡더라. 이런 거죠. 야 상일아 딴 게 아니라 그 형수 때문에 괜찮겠어? 괜찮아요 고객님. 그래서 뭐 상일 씨 이거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게 통화를 미쳐요. 하락장에서는 받으면 정말 괴로워요. 그러다가 하락장 거쳐야지 고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언제 그랬는 듯이 바로 해지하고 다른 거대로 탓하고 막 이래요. 의미가 없어 이게.
그래서 투자 설계의 핵심은 제가 가리키긴 할 텐데 많이 버는 구조 아니에요. 오래 지키고 키우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세금 설계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개념을 익히고 고객이 같은 돈을 벌어도 왜 세금으로 잃는지만 잘 설명해 주면 되는 거지. 저걸 통해서 멋진 뭘 할 건 아니에요. 멋지게 할 건 아니야.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나만 이해하셔도 돼요. 딱 그거 하나만. 그리고 위험관리 보험설계랑 상속설계는 사실 이어져 있거든요. 쟤네들은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상속설계는 무조건 종신보험 설계예요. 저거는 상속설계는 그 상품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보험의 본질이랑 위험관리랑 마지막 단계 상속설계제 함께 해가지고 고객의 생전이랑 사후를 모든 책임지는 정말 찐 재무설계사가 보험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야 사실 저거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요 정도는 보험 설계할 만큼 이제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남겨놓고 있다가 싹 다 해놓고 요거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 때는 이걸 할 건데 이게 투데이 3시간 만에 어려워지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다른 거를 좀 줄이서라도 요거를 좀 할 거여서 내일은 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